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미국의 가장 첨예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인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안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우정 그리고 예술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영화 그린북의 역사 배경 설명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영화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많은 부분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린북이라는 제목은 1930년대에 출판되었던 여행 가이드북인 흑인 운전자들을 위한 초록색 책이라는 제목에서 일부 따왔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이제 자동차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니까 비즈니스 목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하는 사람 역시 많아지게 됐겠죠. 그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수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숙박이라든지 맛집 정보 또는 주유소라든지 휴게소의 위치를 갖다가 알려주는 책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AAA라는 회사가, 또 프랑스에서는 타이어 회사인 미셸랑에서 출판하는 기드베 초록색 가이드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됐죠. 근데 흑인 운전자들은 이런 일반적인 백인들을 위해서 만든 가이드북을 이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미국에 많은 호텔이나 음식점 또는 심지어는 주유소, 휴게소, 화장실 같은 경우에까지 백인 전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흑인들이 이런 보편적인 가이드북을 가지고 찾아갔다가 길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아니면은 배를 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지 자체별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인종차별적 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 운전자가 백인 운전자가 탄 차를 추월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거를 갖다 어겼을 경우에 굉장히 가혹한 형량을 받거나 심지어는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흑인들은 그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들, 또 흑인들이 입장할 수 있는 업소들을 리스트한 가이드북이 따로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흑인 운전자들을 위한 초록색 책이라는 이 영화의 제목이 되는 가이드북이었던 거죠. 이 영화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흑인 클래시컬 피아니스트인 닥터 셸리가 미국의 내륙에 공연 투어를 다니면서 겪는 인종차별을 소재로 했습니다. 근데 이 셜리 박사도 분명히 뉴욕에서도 인종차별을 경험했겠지만 그 미국 내륙의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도. 이런 지리가 이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미국의 정치와 문화는 해안과 내륙으로 나뉜다라는 말을 이해하면 이 영화를 훨씬 더 의미 있고 깊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해안은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동네들이 있고요. 그 동네들은 오랫동안 이민자들이 몰려와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민족과 언어 그리고 종교가 섞이는 과정을 경험했던 도시들이에요. 물론 그 안에도 인종차별도 있고 각 민족을 대표하는 마피아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경쟁도 했지만 그래도 많은 민족들과 공존하는 전통에 좀 익숙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의 내륙, 특히 남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인종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동네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귀족들의 기호품인 담배나 목화 같은 걸 재배해서 수출하는 걸로 먹고 살던 동네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 노동력을 제공하던 사람들은 대체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동물을 사냥하듯이 사냥해가지고 정말 배 선창에 짐짝처럼 넣어가지고 싣고 온 다음에 모든 인격을 박탈한 상태로 무임금으로 부려먹는 흑인 노예들이었던 거죠. 이 남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노예를 핍박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언제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항상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포를 가지고 있던 만큼 노예들의 기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노예를 다뤘어요. 채찍질을 한다든지 끔찍한 고문 도구를 갖다가 씌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도망가려는 노예는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든지 그냥 말 타고 쫓아가가지고 등에다 대고 총질을 하는 것도 남부의 농장주들이 노예를 대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이런 다른 인종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인종차별이 있긴 하지만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의 인종차별과 미국 남부 내륙의 인종차별은 굉장히 다른 역사를 가지고 발전한 다른 사회적 현실이었던 거죠. 19세기가 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노예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원시적이고 미개한 제도다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으로 노예 제도를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이 퍼지게 됩니다. 미국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고요. 미국의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을 갖다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미국의 남부는 노예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가장 큰 내전인 남북전쟁의 발발 원인이 되죠. 1865년에 남북은이 패배한 다음에 1866년에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까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후로 90년이 지난 1950년대까지 이렇게 인종차별이 심하고 인종차별적인 정책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로 잠깐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남부 사람들은 흑인들이 창정권을 가지게 되고 투표를 해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억울하게 당한 거를 보상해달라고 할까봐 겁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와인맨스 리그라든지 레드 셔츠 같은 정치 깡패를 조직해가지고 흑인들이 투표를 하러 가는 것을 제지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흑인들이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요. 어떤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그리고 또 grandfather law,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투표를 한 적이 없으면 너도 투표를 할 수 없다든지 이 사람이 문맹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법 같은 것을 만듭니다. 흑인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육을 받았을 리가 없고 할아버지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선거권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통해서 흑인들은 거의 참정권을 잃게 돼요. 이런 환경에서 남북전쟁 전에 노예제도를 옹호했던 남부 민주당원들이 다시 대거 국회로 가게 되고요. 링컨의 당이기 때문에 그 흑인과 백인의 평등을 주장하던 북부 정치인들도 남부의 표를 신경 쓰면서 점점 백인 우월주의적인 정책을 지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찰스 썸너 같은 상원의원이 남북전쟁 전에는 흑인과 백인의 평등에 대해서 부르짖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흑인과 백인을 격리해야 되고 차별해야 된다는 법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또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흑인과 백인이 동일해지면은 흑인과 백인들이 서로 연애를 하고 미국 전체가 혼혈이 돼서 백인들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공포가 남부를 휩쓸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정치가들이 segregation law라고 불리는 법을 통과시켜요. 속된 말로는 Jim Crow라고 불렀었죠. segregation law는 어떤 특정한 거주 지역이라든지 학교 또는 공공시설, 심지어 수도꼭지나 화장실 같은 것도 백인 전용으로 지정해서 흑인과 백인이 사교적으로 섞이는 것을 막자라는 법이에요. 여기에 관련돼서는 미국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헌법재판, 미국으로 치면 연방대법원 재판 케이스가 있습니다. 8분의 1만 흑인이고 나머지 8분의 7은 백인인 플래시라는 사람이 루지애나에서 백인 전용 칸에 앉았다가 소동이 나게 되고 이 사건이 이제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백인구역과 흑인구역을 나누는 루지애나의 법이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인과 백인들한테 동등한 수준의 공공시설이 제공되기만 한다면 그것을 인종별로 따로 제공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때부터 남부주들은 이 인종차별적인 segregation law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요, separate but equal 원칙에 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eparate, 나눠졌지만 equal, 동등하다라는 거죠.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리를 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미명하에 좋은 학군이라든지 가장 시설이 좋은 학교들 또는 거주 지역에서 흑인들이 생활을 못하게 되고 좋은 직장에 흑인들이 취직을 못하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차별이 계속 이어져 갔던 겁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이제 웃지 못할 사건이 나기도 합니다. 1961년에 그 당시로는 신생국가였던 아프리카 최드의 대사가 미국의 워싱턴 DC 수도에 가기 위해서 메릴랜드주를 지나가고 있었대요. 이 메릴랜드주에 있는 국도 옆에 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려고 했지만 거기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체드 대사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죠. 이게 무슨 외교적 결례냐.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가 됐었어요. 이 문제가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뉴욕의 라이프 잡지에서 이 메릴랜드의 음식점 주인한테 인터뷰를 요청했대요. 근데 음식점 주인은 아무 후회 기색 없이 내가 그 사람이 대사한 줄을 어떻게 알겠냐? 그냥 흑인일 뿐이었다 내 눈에는.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보편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인종차별 문제를 갖다가 다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트위스트를 주는데요. 하나는 이 닥터 셸리의 신분이에요. 경제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흑인들 봐봐. 술 마시고 놀기나 하지 생산적인 일은 안 하고 욕설도 많이 하고 무례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닥터 셸리는 흑인이긴 하지만 백인들이 고급 문화라고 인정하는 클래식 음악의 대가인데다가 그가 미국 남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백인들에 비해서 학식도 높고 매너도 좋고 말투도 훨씬 더 정제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관계를 갖다 거꾸로 뒤집어 놓음으로 해서 백인들이 말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실제 차별은 피부색에 인한 차별이라는 것을 갖다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 영화죠. 두 번째는 그 셸리 박사의 운전사인 발레론가라는 사람이 백인이긴 한데 이탈리아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계 사람들은 대체로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많은 차별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백인이지만 미국 내륙에 가면은 100% 백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 영화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채롭고 복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멕시코 사람들은 이래서 안 돼. 뭐 흑인들은 이래서 안 돼. 뭐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 이탈리아 사람 몇 명이나 만나봤냐? 또는 너 멕시코 친구가 얼마나 있냐? 라고 얘기하면은 나 멕시코 친구 한두 명 있어.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네 친구는 안 그래? 라고 하면은 내 친구 걔는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 눈앞에 증거물이 있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물이 있는데도 자기 머릿속에 선입견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닥터 셸리와 발레론가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겠죠. 발레론가는 흑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 수준이 높고 잘난 척하는 문화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또 닥터 셸리 같은 경우에는 거친 이민자 노동자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둘 다 같이 차별에 노출되면서 동고동락하는 과정에서 역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과 사람으로서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했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우정이라든지 감정을 갖다가 공유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편견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이래 라고 얘기하기 전에 멕시코 사람을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영화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재밌는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